네, 안녕하세요. 정신이 없네. 네, 자유롭게 들락달락 하시면서 하시고. 오늘 아직까지 조촐하네요, 박사님. 네, 그 박사님 어제 그 발표 주신 그 바이오 관련해서 예, 예. 그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산업별로 봤을 때 저는 그 게임 산업 쪽이 굉장히 이런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저도 이렇게 친척들 중에서 그런 게임 개발하는 뭐 친구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엑스포에 가서 본인이 어떤 그 게임 개발 아이디어 글을 전시를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M&A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연계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그래서 그 뭐 저는 이제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음, 실제로 바이오가 이렇게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그런 파이낸싱 연계라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편인가요? 음,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그 한 2013년부터인가 14년부터가 네네. IT하고 빅티가 역전됐어요. 투자. 음, 글씨 투자액이 그 통계를 보면 그때가 2014년부터 14년부터가 또 역전이 됐고 2015년에 한미가 대박을 터뜨리고 16년에 완전 피크를 탁 쳤죠. 음, 그래가지고 VC 투자가 지금 우리나라 분야별 집계를 하면 원래 IT 제조 IT 소프트웨어가 제일 1등이었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어, BT가 1등이에요. 그래서 BT가 1등이고 어, 우리나라는 BT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망하는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원론에 비해서 굉장히 망하는 기업이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가 특히. 그래서 VC가 어떤 그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어요. 왜 하나도 안 먹냐? 뭐 좀 이상하다. 그래서 거의 다 IPO까지 가기도 하고, 근데 IPO 못 가서 헤매는 힘들어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특히 정부 R&D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개발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버텨. 음, 버티다가 어느 순간 딱 찬스가 오면 대박 나요. 바이오니아 92년에 설립된 1호 바이오 벤처거든요. 근데 끈질기게 버텨가지고 그 코로나 때 대박을 쳤어요. 코로나 때 어, 이거 진단시약 개발해가지고 뭐 아마 몇 천억씩 벌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어,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정부가 그래서 이게 좀비가 좋으냐 나쁘냐 이게 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정부가 꼭 나쁜 건 좀비가 꼭 나쁜 건 아니다. 라는 얘기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 R&D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벤처 캐피탈 투자도 제가 보기엔 꽤 풍부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음, 특히 어, 코로나 국면에서는 이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특히 더 좋았죠. 일단 올해부터 어려운가 작년부터인가 어려워졌고요. 작년부터 어려워졌죠. 21년까지는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유용성이 넘쳐가지고 창업 굉장히 많이 했어요. 창업 굉장히 많이 음, 했고 근데 이제 그 연계되는 고리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창업할 때 하고 창업 투자 받을 때까지 잘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이제 M&A가 구멍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M&A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IT 생태계는 아마도 BT보다는 M&A가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 카카오가 있고 거기서부터 파생된 생태계가 하이라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그만 기업들이 IP 기반으로 창업해서 한 뭐 몇백억에 엑시트하는 거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한 뭐 300억, 400억 주 이렇게 사는 거 많이 하거든요. 네이버도 그렇고 게임 회사들도 뭐 NC 소프트 이런 데서 그런 거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게임 IP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쪽 바이오 쪽은 그렇게 사주는 기업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실제로 기술 기반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은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하나가 2개가 진단이에요. 그 시젠하고 SD 바이오센서. 여기는 그 코로나 시절에 조 단위 매출을 올린 곳인데,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임플란트 하는 회사. 네네네. 요번에 근데 팔렸죠. 저기도. PF에 팔렸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돈 잘 벌 거예요. 근데 이러면 돈이 막 쌓이잖아요. 돈이 쌓이면 이걸 갖고 이제 인수 합병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못 갔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카카오나 네이버 정도의 시총이 가고 이런 회사가 나와야 M&A를 해줄 텐데, 그래서 M&A가 구멍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서 코스닥이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IPO를 줄여버리면 바로 투자가 쫙 줄어요. VC 투자가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 제일 좋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창업해서 VC 투자 받고 미국에 팔리는 거죠. 미국 빅파마한테. 보니까 이 기업은 후원 물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똘똘한 게 한 대여섯 개 있네. 그러면 야, 이거 하나씩 라이센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자. 가지고 그냥 이쪽에선 사는 게 탤런트를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재를 사는 게 아니고요. IP를 사거든요. 빅파마들이. 그래서 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가고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물질을 사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그 빅파마들이 살 때 제일 좋은 가격대가 한 1,000억에서 5천억 사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코스닥에 상장을 해버리면 5천억이 훌쩍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건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팔리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이제 신약경을 혼자 해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거는 영향은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김선영 교수님이 했던 그 초기 벤처인데 바이오메드가 지금 이름을 바꿨죠. 한참 몇 번 바꿔가지고 지금 뭐 까먹었는데, 거기도 계속 임상시험을 하는데 그 유전자 치료제 초기 기업인데, 글로벌리 한 초기 기업인데 계속 임상시험을 하고 그걸 위해서 막 몇천억씩 땡기고 막 그러는데 계속 문제가 있는 거야.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저게 어떻게 될지 위태위태한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테고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성백 저희 포항공대 제넥신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초기 벤처로서 아주 똑똑한 교수님, 유명한 교수님이 차려서 시작했는데 돈을 많이 받고 임상시험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투자를 많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거든요. 그럼 이거는 인수가 안 돼. 매각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그 비슷한 정도의 기술 역량을 가진 회사들이 미국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한국 회사를 사냐. 그래서 아직은 그런 생태계가 연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요즘은 또 처음부터 보스턴에 창업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걸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글로벌리 가기 위해서. 하여튼 그래서 그런 연계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김지은 연구원님 질문이 산학의 연계 및 리빌링 활성화 등을 위해 창업자에게 대학의 국가 실험장 및 공유를 장려하고 있는데 미국은 다른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아는 바가 없네. 이거는 근데 그 NIH에 NCAT라고 있어요. NCAT라고 NIH 산하기관의 중개연구 지원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긴가? 아니면 NIH의 CTSA라고 하는 임상시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대학의 그 전미 전 국토에 한 60개인가 센터를 지정해서 임상시험 지원 센터를 주는데, 그렇게 NIH의 센터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마 거기 센터를 통해서 인프라를 그 연구자들한테 오픈하고 막 이런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대학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NIH 프로그램 하나로 인프라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스탠포드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이제 그 내부 교수인데도 장비를 이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 그건 엄격한 있었던. 거. 네네. 엄격하게 못하게 해요. 네네. 그거는 엄격한 거 같고,
근데 이제 공용 장비를 활용한다는 이런 건 가능한데, 외부 기업이 대학 장비를 이용하는 프로는 그건 제가 조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NIH 같은 그런 공공 펀드로 가진 인프라 사업, 우리나라처럼 인프라성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예. 하여간 교수가 창업했을 때 자기 랩에 걸 쓰면 안 돼요. 음, 예상치에 걸립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하고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를 할 때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업이 같은 현업을 그러니까 다른 빅파마가 대체적으로 이렇죠. 그 VC가 투자해서 창업을 해서 지나가다 보면 그다음 중간에 제넨텍이나 무슨 뭐 파이자 이런 큰 기업이 유명하다고 보면 뭐 1,000억, 2,000억을 투자를 해줘요. 제휴를 맺으면서 투자해주고 그냥 야 이걸로 일단 연구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오면 내가 얘네들 기업을 아예 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인데 이거는 VC가 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대기업이 벤처 캐피탈이 아니죠 벤처 스타트업이 하는데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맺으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인수하기 전에 간보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많다고 보편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도. 네. 박사님, 그러고 그러니까 어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아마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캐칭업 모델 같은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BT 쪽에서. 아마 들으면서 사람들이 딱 떠올리는 게 이제 보통 뭐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도 케이스가 되게 이렇게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많이 들어서 네. 혹시 유사하게 그런 형태로 그 인도의 바이오 분야 이런 캐칭업의 성공 모델 막 이런 것들도 정리된 것들이 조금 있나요? 혹시 연구? 제가 정리를 못했고요. 그것도 네네.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었는데 인도가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고 근데 인도에 대한 소개 자료가 많이 없었어요. 영문으로도 그렇고 하니까 인도 제약 산업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거기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제네릭의 왕국이에요. 거기는 카피야. 근데 아마 예전에 인도가 그 복제약을 아예 특허를 갖다가 그냥 뭐라 그러죠? 그걸 갖다가 특허를 권한을 해외 기업의 특허 권한을 뭐라 그러더라? 그걸 파기를 해버렸다는 거. 하여튼 이걸 인도에서 그래서 그냥 풀어버렸어요. 네. 인정을 안 해준 네, 걸 인정 안 그런 해주고 얘기, 예, 풀어버려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게 생산해.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네릭 회사 몇 개에다가 대규모 시설 자금을 그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찍어서 쓴 거예요. 쓰면서 그 생산 역량을 올렸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걸 다시 이제 특허를 인정하는가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인도의 람박시나 이런 몇 개 회사, 두세 개 회사가 미국 본토에 진출해서 성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 미국의 제네릭 시장을 거의 장악합니다. 인도 회사들이 놀랍게. 근데 이제 이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 건 신약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차지하는 제네릭 시장의 비중이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팔리다가 제네릭으로 하면 가격이 팍 떨어지거든요.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가격이 기본적으로는 100이 있던 약이 330%로 그러니까 3분의 1로 떨어져요. 100원에 팔던 게 30원으로 떨어집니다. 같이.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팍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100원에 팔던 오리지널 약이 있으면 제네릭을 한 80원쯤에 허가해줘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국내 회사들이 아주 땅짓기 해엄식으로 그냥 잘 살았던 거죠. 근데 하여간 미국은 그렇게 돼서 글로벌 회사들이 자기가 신약을 하기 때문에 제네릭을 하기가 조금 껄끄럽죠. 자기 이쪽 시장 주된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홀히 했는데 그래서 인도 회사가 그걸 장악을 해버렸고 몇 번의 핵심적인 건 몇 번의 소송에서 이겼어요. 일단 제네릭이 딱 들어오면 미국 회사들은 소송을 딱 거는 게 전략이거든요. 특허 침해했다. 특허가 근데 간단하지 않은 복잡해요. 약이 유효 물질에 대한 특허 하나 걸리긴 하지만 그거 말고 거기에 싸고 있는 거 물질에 대한 특허도 있고 하여튼 뭐 용도 특허 뭐 복잡하게 특허 전략을 세워가지고 특허 원래 핵심 물질 특허가 만료돼도 이걸 계속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있어요. 미국 회사들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도가 치고 들어와서 이걸 완전히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장악하게 됐죠. 그래서
인도가 생산 능력이 강하고 그런데 또 신약은 잘 안 돼요, 거기가. 조금 특이한데 그래서 사이언스가 그 신약 쪽은 보면 오히려 한국과 중국이 더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이렇게 유학 가서 하는 것들 보면 그것도 중국과 한국이 더 앞서는 것 같고 이 맨파워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한 바이오 쪽에 유학 가서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에 근무하거나 바이오텍에 근무하는 사람들 한 500명쯤 된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10년 전 얘기인데 한 500명 되는데 중국은 한 5천 명. 이제 연례 행사를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이거든요. 학회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네트워크를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빈약하고 주로 화학 중심이고 막 그런데 중국은 5천 명이고 뭐 모든 분야에 다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회사를 차려도 다 할 수 있는 정도 된다고 하고 근데 인도는 그 정도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특이해요. 인도는 그래서 IT 소프트웨어가 워낙 강하잖아요. 네. 거기 이제 IT 소프트웨어는 미국하고 인도하고 교류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사도 인도에 많이 와 있고 그런데 이쪽 바이오 쪽은 좀 색깔이 달라서 하여튼 그래서 그러든지 자료가 많이 없고 연구가 많이 된 게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신약과 관련된 역량은 한국과 중국 이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바이오 얘기 다 이해 못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빨리 해서 내가 그것만 한 40분짜리인데 왜냐하면 그 바이오가 디테일한 것들을 막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김석건 박사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 얼마 전에 시작된 라이프 펀드가 되게 국제기구 쪽에서는 그 이노베이션 스테이지의 앞단에 그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같이 잘 협력해서 돌아가는 사업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물론 무슨 펀드? 많지 않아서 펀드 이제 이름이 뭐라고? 네? 라이프 펀드 펀드요. 이름이 뭐 IGHT. 그래서 RIGHT? 네네. 이게 50%가 보건복지부가 했고 25%는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했고 나머지 25%는 우리나라 뭐 녹십자,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등등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이게 좀 저는 박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좋은 모델인가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었었습니다. 음, 기술연구기금이라고 뜨네요. 라이프 펀드라고. 네. 이게 아마 저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답변 드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 들어왔으면 아마 백신이나 감염병 뭐 그다음에 뭐 에이즈 이런 것에 대한 걸 가능성이 큰데 그런가요? 인베스트 네, 좀 그 neglected disease 쪽의 R&D 앞단 쪽 연구하는 걸로 시작된 그러네. 사업입니다. 인펙션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퀴티와 관련된 것이 있고 그러네요. 서스테이너빌티 이렇게 해서 어, 아마 잘, 잘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투자 대상이 한국 기업들에 한정된 걸까요? 우선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같죠? 근데 저도 자세히는 잘 몰라서요. 저도 처음 봐서 이걸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력이 있겠죠. 배경이 있겠고 이거는 뭐 한국 입장에서는 뭐 다다익선이죠. 이런 거는 많을수록 좋고 무조건. 그래서 백신 연구소도 지금 서울대에 들어와 있는 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잘 교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례가 백신 연구소 서울대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판교에 파스텔 연구소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해외 연구소가 들어와 있고 해외 펀드가 이렇게 들어온 건 전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버넌스에서 운영되고 어떤 원칙에서 투자되고 누구에게 투자되느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듀레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또 연장이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IBI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제 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는 국내하고 교류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거긴 그 해외에서 게이츠 재단이나 뭐 UN 이런 데서 아니면 WHO 이런 데서 이렇게 주는 미션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국내 커뮤니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거꾸로 IPK라고 이제 파스트리 연구소 코리아는 너무 국내 거버넌스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특이한 게 프랑스에 있는 파스테르 연구소하고 이렇게 분리된 상태예요. 법인이. 그러니까 이름만 따오고 브랜치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은 다 브랜치인데 우리나라만 브랜치가 아니고 그냥 국내 독립법인이고 이사진만 파견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이 센터장, 그러니까 소장 선임의 과기부가 결정을 하게 돼가지고 한동안 잘 나가다가 과기부가 그걸 엎어버려가지고 하여간 그 우리나라 정부의 거버넌스가 너무 강해서 조금 약간 더 안 좋아진 케이스 뭐 이런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느냐, 누가 결정하느냐, 돈을 주로 어디에 투자하느냐, 지속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이거 펀드니까 이거는 뭐 다다익선이죠. 사실 정부도 복지부도 연구개발비의 소스를 국가 R&D 자금에서 출연금 말고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체리티 재단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도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체리티 문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계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끼케야 뭐 삼성, SK 이런 데서 무슨 재단 세워서 뭐 연구비 주고 이런 정도인데 그것도 지금 예를 들어 삼성의 미래재단이라든지 SK 이런 데서 오는 교수들한테 연구비가 가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더 확대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게 뭐 많이 들어오면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요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면 뭐 산 박사님 공부하셔서 좀 같이 하셔도 되고. 네, 또 질문 받죠? 자, 식사 샌드위치 하시면서 다른 질문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그러니까 글로벌 프로덕션 네트워크에 대비해서 글로벌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는 그 데피니션을 조금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박사님 말씀해 주신 그런 굉장히 앞단의 그런 리서치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를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뭐 꼭 그런 연구 개발하는 쪽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사실 그래서 조금 그 명칭을 이렇게 약간 범위를 축소해서 박사님이 네이밍을 하시고 그냥 박사님 걸로 주창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글로벌 R&D 네트워크인데 그 약간 좀 폼이 안 나. 그래서 이제 우리에서 이노베이션 딱 이렇게 한 거죠. 이노베이션인데 저는 이게 그 전까지는 글로벌 밸류 체인 연구하고 글로벌 프로덕션 네트워크 연구 두 개 쌍벽을 이루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 연구는 사회학자들이 주로 했고 글로벌 프로덕션 네트워크 연구는 지리학자들이 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겹치고 있었는데 둘 다 이노베이션에 대한 그 지식이 얕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에서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그 디터 에른스트라고 하와이 동서센터에 계신 분인데 김윤수 교수님하고 논문 같이 한번 쓰신 분이 계세요. 동아시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워킹 페이퍼에서 글로벌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란 말을 처음 쓰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 똑같은 아이디어로. 근데 이분이 이제 탑티어 학자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어 리뷰 저널에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 센터에 워킹 페이퍼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아쉽다.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제가 저건 오리지널리티 주장했는데 하여간 이게 GBC 안에 이걸 두루뭉실하게 포함되어 있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죠. 그리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동아시아에 들어오고 있는 국제 분업 구조의 질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미중 패권 전쟁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도 배경에는 이게 글로벌 프로덕션 네트워크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죠. 중국이 생산 역량뿐 아니라 혁신 역량까지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대등하게 겨룰 수 있게 되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의 진화를 보여주려면 글로벌 트레이드 네트워크하고 프로덕션 네트워크,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세계화 논이고요. 최근에 나오는 리처드 볼드윈인가? 그러니까 이런 최근 논의는 과거, 가까운 과거를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 2000년 초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이제 WHO 누구죠?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의 그 생산 역량이 확 늘어나는 시기가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거든요. 이제 아마 WTO 가입이 2003년인가? 아마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중국이 그럴 거예요. 예, 2000년대 초에 맞는 그렇죠?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화가 질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 연구자들이나 그런 경우는 세계화가 질적으로 바뀐 시점을 1950년대, 60년대로 보는데 글로벌 프로덕션 네트워크 처음 생긴 거. 사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지금도 연결되고 있다고 보고 제가 보기엔 질적 변화는 그게 글로벌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볼드윈이나 이런 분들은 얘기는 중국의 그 생산 캐파가 확 늘어나는 거 이것을 더 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다른 논의 맥락인데 읽어보면 그분들이 앞에 이 사회학자들의 논의나 지리학자들의 논의를 안 읽은 것 같아요. 느낌상. 똑같은 세계화를 연구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59분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자, 공유를 하고요. 지금 이미 레코딩 되고 있죠? 자, 보이시죠? 어저께 이걸 못했는데 한 5분 안에 이걸 빨리 한번 해볼게요. 벤처 캐피탈. 이게 이제 그 제도 연구로서의 제도 연구를 혁신 연구에 이제 본격적인 접목시킨 첫 연구인데요. 한국과 미국의 VC를 비교해서 제도적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다는 건데요. 제가 이걸 미리 보지 않아서 일단 하여튼 이 세 가지 문제의식이 만나는 곳에서 이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과 미국의 VC의 기원과 제도적 진화 과정을 비교해서 현재의 차이를 낳게 된 원인을 통시적, 공시적으로 분석하고 통시적이라는 건 역사적인 거고요. 공시적은 현 시점에서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이를 바탕으로 한국 VC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건데요. 그런 게고요. 연구 질문은 한국과 미국의 창업 생태계에서 VC가 수행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보겠다는 겁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역사적 제도주의를 기본 관점으로 채택을 했고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포인트인데요. 하나의 제도가 여러 가지 하위 제도로 구성됐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하위 제도들의 변화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원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역사적 제도주의가 제도 변화에 대해서 설명이 약하다라는 게 제도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제도주의는 그 경로전성 같은 개념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도가 잘 안 바뀌는 걸 잘 설명해요. 역사적 제도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제도 변화를 잘 설명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메커니즘을 제가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VC의 차이는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VC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VC가 자금을 투자하는 단계들을 보면 자금 조달을 해서
투자하고 회수하는 단계를 세 가지 단계는 아닙니다. 이걸 계속 돌리는데 여기다가 이제 VC를 설립하는 것까지 하면은 이렇게 법적 규제, 조직 특성, 주요 자금원, 투자 관리, 회수 방식에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많이 다르죠. 요건 뒤에 좀 자세하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법적 규제를 보면은 한국은 굉장히 깨알 같은 규제 조항을 넣어서 창업자 보호에 초점이 있고요. 미국은 사모펀드에 예외 조항을 넣어서 VC에 대한 그 규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펀드가 있고 사모펀드가 있는데 미국은 사모펀드는 규제를 안 해요. 왜냐하면 공모펀드는 그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일반 수요자들이 그 공모의 펀드에 들어가서 우리 저기 뭐죠? 미래에셋 펀드 이렇게 가입하듯이 공모펀드에 들어가면 주식 투자 대신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개미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개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걸 감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근데 사모펀드는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큰 돈을 넣어서 보통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 보호 능력이 있다라고 봐서 아예 규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에서 뭐 조합원이 몇 명 이내고 뭐 하여튼 이렇게 조건이 맞추면 아예 규제를 안 해요. 근데 VC도 그런 사모펀드의 일종으로 보고 규제를 안 해요. 아예. 그런 특성이 있고요. 법인 형태는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인데 미국은 유한책임회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성과 보수의 배분과 과세나 이런 것들이 다 좀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기업의 경영 참여 방식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미국은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건 이제 어저께 조금 말씀드렸죠. 미국은 거버넌스가 주주 자본주의 거버넌스여서 VC가 투자를 하면 투자 지분만큼 이사회 의석을 요구합니다. 그게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 기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창업자가 보스턴에 가서 창업할 때 그런 투자 제의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투자하는 순간 경영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통제권이.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한국과 미국이 VC 투자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일종의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한국의 문화, 한국의 제도 속에 너무 익숙해야 돼가지고 미국에도 그렇게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은 VC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은 창업자가 지배권을 상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찰이 되냐면 이사회에 대다수가 VC로 들어오게 됩니다. VC가 들어오고 아까 어저께 얘기한 대로 의장이 한 명, 전원이 명망가가 그래서 현직 다른 기업의 CEO가 오기도 해요. 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여기서 주요 의사결정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창업자 주도형이고 창업자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추임만 하는 형식적인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르다는 거고요. 일본은 딱 보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화학원 과정을 보면은 VC 생태계를 4가지 요소로 규정할 수 있거든요. 벤처캐피탈, 장기자금원, 투자할 수 있는 벤처기업, 그다음에 회수시장 4가지가 갖춰지면 벤처캐피탈 생태계가 갖춰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05년에 그게 완료가 됐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각각 성립되면서 그래서 VC 역사가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고요. 태동기 특징, 그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전환기, 성장기 보시고요. 그래서 주요 제도의 진화 과정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굉장히 그 약간 뭐랄까 이상한,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규제가 아예 없는데 우리나라는 일일이 깨알같이 이 납입자본금 규정을 계속 바꾸면서 이걸 하고 오고요.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요건을 넣어요. 그래서 VC가 되려면 허가를 받으려면 창출자가 되려면 어떤 면허를 가진 전문 인력이 2명 있어야 된다. 이거 갖다가 넣고 그걸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넣어주세요. 이것도 넣어주세요. 계속 넣어가지고 깨알같이 업데이트하는데 미국 제도를 보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저런 것들은.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LLC 제도의 변화가 좀 있고요. 경영지배 관련 제도의 변화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하여간 지금 현재상으로는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상 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제도도 요체는 이거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요체는 적자 상장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모든 그 주식시장에서
벤처 캐피탈 혹은 벤처 기업과 관련된 가장 크리티컬한 그 규칙은 제도는 적자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에서는 그 나스닥 위원회가 상장 심사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몇 가지 핵심적인 그 기본적인 사항만 검토하고요. 그 기업의 매출 실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점수 매겨서 이렇게 안 하고요. 거기는 주관사라고 하죠. 증권사가 이 기업이 매력적이고 우리가 이 기업의 주식을 공모로 외부에 내보내면 사갈 사람들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주관사가 공모를 해버려요. IPO를 해버려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을 주관사가 집니다. IPO했는데 이게 다 안 팔렸다. 그러면 떠안게 돼요. 그래서 주관사 책임하에 다 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코스닥에서 심사를 하죠. 그래서 한동안은 얼마 이상의 매출액이 나와야 되고 영업이익이 3년간 계속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이 유지되다가 점점 미국식으로 가기 위해서 특례 상장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술평가 특례, 성장성 추천 특례, 뭐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 3개가 들어왔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요체는 뭐냐면 미국과 아주 비슷하게 갔어요. 우리나라 제도가. 테슬라 상장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미국처럼 적자가 있는 기업이라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전체 기업을 스타트업과 비스타트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산업별로 뭐 20개 산업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아주 무식하게 2개로 나누면 성장 패턴에 따라서 2개 나눌 수 있는 스타트업 성장이 있고 제조업스러운 성장이 있는데 제조업스러운 성장은 성장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다음에 성장이 가시적이고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을 주로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은 굳이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은행 융자를 받아서 그걸로 매출을 일으켜서 갚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벤처 캐피탈 투자 받으면은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지배권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거 말고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이 데피니션 적자를 안고 빨리 성장을 해서 나중에 큰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장 곡선을 가지는 기업군을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빠른 성장이에요. 빠른 성장. 빠른 성장이 없으면 스타트업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은행에서 돈 빌려서 하면 되는 거예요. 치킨집, 스타트업이 아니라고 안 하죠. 은행에 돈 빌려서 하면 됩니다. 모든 게 차원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런 스타트업 성장 곡선을 가지는 기업의 특징은 적자 기간을 커버해야 되는데 이 적자 기간을 커버하는 동안이 이게 10년, 20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빨리 IPO를 해야 VC가 돈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빨리 돌아가려면 적자 기업도 상장시켜주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빨리 앞선 데가 나스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도입한 데가 우리나라예요. 홍콩 증시가 우리나라를 보고 또 베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이 전 세계적으로 나스닥 다음에 2번째로 유연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제가 보기에는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더 세요. 일본은 비교도 할 수 없고 독일하고보다도 우리가 더 센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됐고 미국에서 결정적인 거는 이제 연기금 투자를 허용한 것이 굉장히 결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유한 책임 구조가 정착된 것. 이게 비슷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들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간 이런 것들이 역사를 통해서 확증이 됐다는 거고요. VC 제도는 이 4개 제도의 하위 제도의 복합체다. 그래서 설립, 자금 조달, 투자, 회수 제도를 각각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생태계 4대 요소가 이렇게 되고 거기에 맞는 규제가 있는데 이렇게 분석적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하면 유한 책임 회사인 VC가 연기금의 자금을 조달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이 사회를 통해서 경영에 적극 개입하는 그 다음에 주로 M&A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게 두 개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VC 2개의 제도 차이를 비교를 했고 그래서 4개의 하위 제도가 각각 어떻게 진행해왔고 4개의 하위 제도가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VC 생태계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고요. 4개 하위 제도 중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건 제가 보기엔 이 2개입니다. 기업 지배 구조와 자본시장 제도. 그래서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 좋은 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고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스타트업 생태계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VC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VC, 왜냐하면 VC 안에 생태계의 노하우가 축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의 축적이 VC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VC가 스타트업의 경영에 참여할수록 스타트업 생태계의 종합적인 평균적인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 그래서 VC의 뭐죠? 참여가 가능한, 경영 참여가 가능한 기업 지배구조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자 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자본시장 제도가 있어야 이게 바로 스타트업스러운 스타트업을 VC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주주자본주의가 아직 잘 안 되고, 발전 국가 시절에 남아있던 재벌 총수 지배 구조가, 기업 지배 구조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제도적 토양에서 미국식 VC 제도로, 미국식 스타트업 제도를 얹는 거죠. 얹어서 그걸 부분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계속 그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 그래서 테슬라 상장 제도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그런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주관사한테 맡겨보니까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코스닥에서 책임지고 심사하는데 제도를 더 막 덕지덕지 더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해서 미국과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긴 한데 아직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해서 개선 방향을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정책까지가 냈는데요. 하여간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이 화면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과 한국이 이름을 스타트업이라는 이름,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이름을 똑같이 쓰지만 상당히 내면적으로 제도가 다르다. 그리고 이 제도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그걸 둘러싼 더 큰 제도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쉽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 하나로 보면 하나의 제도가 형성되고 구축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영향, 역사적인 경영 고전성, 그다음에 주변 제도와의 관계에 인한 착근 현상,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우리나라가 미국식 제도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나오더라도, 그다음에 그 정책 제안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정책 제안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죠, 제도적 변화가.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차이를 알아야 된다라고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6강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VC와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박사님, 오늘 너무 질문 많이 해서 죄송한데, 네, 그 방금 제도하고 연계해서 설명 주신 부분 굉장히 이제 특히나 이제 역사적으로 그 맥락에서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결국 그 제도라는 게 아니면 그 문화라는 거, 특히 여기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 신뢰라는 게, 그 트러스트라는 게 굉장히 이제 큰 네.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네. 마지막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설명은 잘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처방? 그러니까 네. 항상 이게 그러니까 논문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처방으로 이어질 때 이런 제도적 관점에서 설명을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처방은 어떤 식으로 뽑아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잠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 아주 핵심을 건드린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논문을 할 때, 근데 현실을 얘기하면 이거 아직 보고서가 발간이 안 되는 보고서예요. 이거 마지막 정리하다가 제가 몸이 안 좋아지고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밀려가지고. 근데 지금 제 머릿속에 구상하는 거는 벤처 캐피탈 정책 자체에도 시사점이 주면서 거꾸로 제도주의에 대해서도 이론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형태의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복합체제에서 제도, 일단 그걸 전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벤처 캐피탈 제도가 있으면 이것이 몇 가지 하위 제도의 복합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도의 변화를 하위 제도를 하나씩 바꾸면서 하는 수가 있지 않겠느냐. 네 가지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바꾸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벤처 캐피탈 생태계가 네 가지 구성구조가 있었는데 그게 한꺼번에 생기지 않았거든요. 닭과 달걀처럼 뭔가 어떤 거는 뭐 다른 요소가 없을 때 맨 땅에 해당하듯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고생하다가 딴 게 생기면 조금 나아지고, 그래서
네 개가 다 생기니까 이제 갖춰진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2005년 이후에. 마찬가지로 제도 하위 서브 제도가 하나씩 변하는 걸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 역량하고 기술적 변화하고도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직 역량이 뭐냐면 우리가 벤처 캐피탈 제도를 미국처럼 하려고 하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과 같은 생태계의 연륜이 필요한 거예요. 생태계 연륜은 뭐냐면 거기서 창업하고 엑시트하고 하는 그런 창업 경험이 있는 자수성가 기업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벤처 캐피탈이 이 사회를 통해서 경영에 개입하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되게 다 이전에 창업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벤처 캐피탈이 지배권을 갖고 왔을 때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CEO를 영입을 많이 하는데 그 엔트러프레너 인 레지던스라고 그래요. 초빙 기업가 뭐 이렇게 상주 기업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같이 일하는 전문 경영인 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미국식 거버넌스로 가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조직적 역량이 없으면 제도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도 변화라고 하는 게 제도들 사이의 관계도 있지만 제도와 조직 역량과의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면에 또 기술적 변화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기술과 조직과 제도가 한꺼번에 뭐라 그러죠? 인터밍글 됐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얽혀 있는 하나의 복합체를 우리가 상정을 해서 이 복합체가 하나씩 점진적으로 변하는 모델 이걸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럼 이게 제도주의 이론의 자체에도 시사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도주의 이론에서 이 제도 변화에 대한 일반적 모델을 감히 한번 제안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그냥 정책적 대안하고도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도 변화는 격변에 의해서 그러니까 역사적 제도주의의 난점은 뭐냐면 제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니까 금융위기와 같은 큰 위기 아니면 전쟁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계기를 가지고 변하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점진적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 미시적인 메커니즘을 제가 모델링을 해서 모델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두 개 이거랑 이거를 다 하려고 그러는데요. 차근차근 빨리 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들어오셨나요? 3명, 많이 들어오셨네. 자, 두 개 4차 산업혁명 하고 이건 이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 강의를 개설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산업혁명이냐라는 질문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4차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면 산업혁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직은 모르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4차는 아니다. 그래도 3차, 그래도 산업혁명으로 황금 나더라도 그건 3차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신기술이 나왔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기원과 확산인데요. 이게 절묘한데 처음에는 2011년경부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까지는 혁명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제조업 업그레이드로서 나오고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미국에서 마틴 포드, 브린니어플슨과 메가피 이거 대표적인 건데요. 요 MIT의 경제학 교수죠. 브린니어플슨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AI와 로봇 일자리 소멸에 대한 논의를 쭉 해왔어요. 그래서 단행본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요거 두 개는 교류가 없고 따로 논의가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슈밥이 딱 물어가지고 4라는 숫자는 여기서 갖고 왔어요. 독일에서 갖고 오고 그렇지만 그 내용은 다 여기서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요 슈밥의 4차 산업혁명 보면 읽어보면 잘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독일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아마 제 기억엔 독일 제조업 4.0이 아예 한 번도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 근데 WF 홈페이지 당시 추적을 해보면 처음에는 독일 얘기가 시작해요. WF 홈페이지 시작하고 그러다가 점점 그게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그냥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2016년 1월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선언을 했고 저는 그게 뭐야? 웬 혁명? 이랬죠. 그래서 이때 이정원 부원장님이 계셨는데 야 혁명이 왔다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 그게 뭐예요? 아, 또 무슨 누가 사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니컬하게 봤어요. 근데 3월 달에 알파고가 딱 나와가지고 예, 우리 연구소 천재인 그 우리 박기영 박사도 예상 못했던 충격 먹었던 예, 바둑 일단 1급의 그 박기영 박사도 어떻게 인간이 이기냐 바둑을 그건 아니지. 그런데 이겼어요. 원사이드하게 이겨버려서 야 이거 뭐가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 그래서 야 용어는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실체 현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확산됐는데 하여간 리프킨과 고든이 반론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핵심 저작들에 대해서 뭐 꼼꼼하게 리뷰를 한 거고요. 이거 한번 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밥이 이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책이 일단은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논리가 탄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짧은 책인데 끝까지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는 야 이게 무슨 책이야 읽다가 던져버리고 왜냐면 개조식 문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보고서냐 그때 던져버리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이제 이상한 게 근거라고 하는 것. 4차 산업혁명의 근거라고 제시한 게 속도, 범위와 깊이, 시스템 충격이에요. 이렇게 제시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로버트 고든은 이거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건 3차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프킨도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의 정체가 뭔지 한번 물어봐라. 아무도 대답 못할 거다. 라고 하고 왜냐하면 리프킨은 이 얘기 자기만의 3차 산업혁명은 있었어요. 원래 처음 그러니까 저 뭐죠? WF보다 슈밥보다 더 먼저 발견한 책이 있었죠.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defining technology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변화를 규정하는 핵심 기술이 뭐냐라는 걸 밝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통신과 에너지 운송 수단 차원에서 1차, 2차, 3차를 자기가 이 사람이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3차의 연속성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어려운 점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상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차에서 3차에 비해서 1차는 뭐죠? 증기기관, 2차는 전기와 내연기관, 3차는 디지털 컴퓨터. 딱딱 뭐가 핵심인 게 나오잖아요. 근데 4차는 뭐야? 그러니까 그건요 이거 빅데이터 뭐 이러면서 한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몇 개죠? 26개. 26개의 기술과 분야들, 그 레벨도 안 맞아요. 이걸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 유망한 기술들이 모여서 큰 영향을 미칠 거야. 라는 정도의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뭐야? 말을 못해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다 진행되는 변화인 거죠. 그래서 핵심 기술 동일을 특정하지 않은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농구가 잘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무시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또 인공지능만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기 또 어려운 게 주변된 관련 기술들이 많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구팀에서 회의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조금 묘안을 냈어요. 세 가지 정의하자. 그래서 미시 단위로 정의할 수도 있고 중간 메조 단위, 거시 트렌드 단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미시적으로는 이 5가지 기술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뭐 ICBM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우리는 이걸 이렇게 그렸어요. 우리 최병사 박사님이 열심히 그려줘가지고 데이터 기반 창출 시스템, 가치 창출 시스템이다. 5가지 기술이 모여서 만드는 게. 그래서 데이터를 현실 세계에서 확보한 다음에 분석하고 다시 현실 세계에 적용한 요 메커니즘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거시적으로 보면 디지털 전환의 심화라고 볼 수가 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기업 내에서 백오피스라고 하죠. 뭐 재무 관리, 회계, 뭐 인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디지털화해서 MIS로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확대돼서 모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확대했을 때 디지털 전환은 1970년대, 5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때부터 디지털 혁명이 시작됐으니까 그게 최근에 들어온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훨씬 더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 겁니다. 3차 연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어떤 분야가 디지털화 된다는 것은 디지털 기술이 지닌 독특한 특징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현실 세계와 다른 가상 세계의 법칙을 지배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 특징들이 다 브린여프스가 메가피의 책에서 인용된 건데요. 현실 세계, 물리적 세계는 발전 속도가 되게 느려요. 1년에 10%, 20% 정도 발전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디지털 세계는 1년에 2배씩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아톰 세계, 물리적 세계의 정보를 데이터화할 수만 있으면 그거를 디지털 세계로 넘어가서 디지털 세계에서 빠른 기술 변화에 적용을 받아서 현실 세계, 물리적 세계에서 할 수 없었던 혁신을 이룬다는 거죠. 거기서 혁신을 이룬 다음에 그걸 다시 적용을 시키면 물리적 세계만 진행됐을 때는 있을 수 없었던 혁신이 막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 혁신의 속도가 느린 현실 세계, 물리적 세계가 혁신의 속도가 빠른 디지털 세계에 의존을 해서 기대어서 현실 세계의 혁신을 가속화시킨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톰의 세계가 비트의 세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 빠른 속도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 할 수 없었던 혁신들을 이루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심화되는데 뭐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기가 핵심인데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산업 구조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고 산업 구조가 크게 변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산업 구조가 변한다는 건 뭐냐면 1위 기업이 망하는 경우 이런 것이죠. 아니면 새로운 가치사들이 크게 생기는 경우 이렇게 산업 구조가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마트 공장이나 산업 인터넷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서 기존 제조업 회사가 혁신을 주체를 해서 혁신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기존 제조업을 먹지를 않죠. 그러니까 아무리 혁신이 일어나더라도 기존 제조업,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이 소프트웨어를 사가지고 자기 공정을 효율화하더라도 소프트웨어 회사가 포항제철을 무너뜨리지는 않죠. 굉장히 보완적인 성격이 끝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은 보면은 굉장히 파괴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산업 외부에 있는 빅테크 기업이나 새로운 스타트업이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기존 산업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는데 그게 기존 기업들을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원리는 똑같아요. 기존 산업이 있고 기존 산업 외부에 있는 IT 기술이 일로 들어와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킨다.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임팩트가 존속성으로 그냥 남는 경우가 있고 파괴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파괴적인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파괴는 하지 않고 굉장히 큰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저는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경쟁 지형이 변화된다는 거고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거죠. 자동차 산업이나 핀테크가 그런 산업이 됩니다.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이 핵심이었거든요. 엔진 기술은 그 비밀리로 보호되면서 각 기업들의 자동차 회사들의 핵심 경쟁력이었는데 전기차가 되니까 엔진이 날아가고 그냥 범용 제품인 배터리하고 전기 모터가 거기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럼 이제 전통 자동차 제조 회사의 경쟁력이 그냥 날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의 지형이 게임의 룰이 바뀌고 게임의 룰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산업에서 뭘 잘하면 이길 수가 있느냐 이걸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게 산업혁명이냐의 여부인데요. 여기 로버트 고든이라고 하는 건 이분은 경제사학자, 미국의 유명한 경제사학자인데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라고 하는 게 벽돌책이 있어요. 한 1000페이지 되는 벽돌책인데 거기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분이 총요소 생산성을 보니까 1920년부터 70년까지가 뭐냐면 2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꽃을 피워서 산업의 광범위하게 확산된 시기예요. 이때가 미국 자본주의의 전성기라고 하거든요. 부의 양극화도 심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그런데 다 배경을 보면 2차 산업혁명에 발달했던 여러 가지 운송수단, 뭐 통신수단, 뭐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에너지원 이런 것들이 확 퍼지면서 새로운 문명 구조를 형성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산업 문명하고 전혀 다른 산업 문명이 완전히 다 시작되는 건데요. 이러니까 부가 성장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이제 1970년대 이후로 꺼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여러분 아시는 디지털 기술이 70년대부터 나오는데 고든의 주장은 이 70년대 이후에 여기에 필적하는 생산성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생산성 증가가 안 나타나는데 그게 무슨 산업혁명이냐. 이게 고든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솔로우의 역설을 같이 주장하고 있는 솔로우의 역설이 유명한데 컴퓨터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하지만 프로덕티비티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브린용프슨과 메가피가 반박을 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이 하늘색 선이 전기 시대가 발전하는 그 그래프고요. 요 진한색 선이 IT 기술이 발전하는 그래프인데 모든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술은 그 즉시 바로 산업적으로 꽃피우지 않는다. 이것이 산업적으로 꽃피우려면 같이 변화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철도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뭐 증기기관이 개발됐더라도 그것이 꽃빛을 피우려면 철도도 깔아야 되고 기차도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주변 것들이 다 갖춰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영 노하우도 바뀌어야 되고 조직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보조 기술들이 들어와야 된다.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게 브린율프스의 주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IT 기술의 속성상 이게 GDP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구글을 통해서 우리가 검색하면 엄청나게 생산성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모니터링하게 전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근데 이게 이 말이 맞을 것 같기도 한 게 지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게 더 다른 국면으로 IT 디지털 시대가 더 확 개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은 이게 한 해 한 해 바뀌면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정도로 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브린율프슨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고 일자리도 바뀐다는 건데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일자리가 축소된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경영학자들과 노동경제학자들은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실례로 70년대에도 다 이게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하나도 그런 주장이 맞지 않았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있는 일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없어지는 게 너무 가시로 잘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없지만 새롭게 등장한 일자리는 지금이 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나온 뒤로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 생태계가 뭐 1000만 명이 나왔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근데 그는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노동경제학자들은 더 좀 낙관적인 거예요. 새로운 시기에 나와서 기존 일자리는 많이 없어지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새롭게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이런 거죠. 기존의 의료 체계는 이 정도 중요히 같이 살 수 있는데 이 디지털화 되면서 이렇게 이런 네 가지 네모와 관련된 보안적 가치사들이 크게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영상 판독 의사가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뭐 인공지능 분석하고 유전체 분석하고 웨어러블 개발하고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이렇게 가치사슬의 변화를 보여줘야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심 아규먼트가 이겁니다. 이건 다음 것과 관련되는데요. 아까 두 가지 종류의 산업혁명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존 제조업체가 주도한 존속성 혁신이 있고 ICT 기업과 스타트업이 주도한 파괴적 혁신이 있는데 이거는 다 미국 시스템과 독일 시스템에 적용하는 그 제도적 적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네, 한은규 박사님의 제 논문을 그런가요? 네. 이거 나중에 보십시다. 그래서 이건 버라이어티 오브 캐피탈리즘 논의는 이때부터 제가 고민했는데 독일 일본식 체제에서는 제조업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의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산업 인터넷과 스마트 공장 형태로 나타나고 이런 제도적 특성과 잘 적응하게 된다는 거고요. DUI 형은 미리 말씀드리면 러닝 바이 두잉 유징 인터랙팅이라고 해서 생산 현장에서의 숙련, 뭐 고객과의 관계 이렇게 암묵지를 생산하는 혁신 방식이고요. STI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앤 이노베이션으로 해서 연구개발 공식적 연구개발 조직에서 연구소에서 과학 기술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혁신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식의 스타일에 잘 맞고 이건 독일 일본식 스타일에 잘 맞는데 4차 산업혁명도 그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면
두 가지가 나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질문은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애매하게 독일식, 미국식을 절충하고 있다는 게 다음 강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4차 산업혁명은 기술 조직 제도가 맞물리는 생태계 차원의 경제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과 독일, 일본 간의 균형추가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뭐냐면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어요. 그렇지만 기계산업, 자동차 산업, 장비 산업들은 다 독일, 일본이 꽉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미국에 대해서 IT가 약한 거에 대해서 가장 열등감이 항상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BMW와 벤츠가 있어요. 우리는 폭스바겐과 BMW가 있다. 자동차 산업이 꽉 잡고 있다. 그리고 모든 기계 회사들, 기계 장비들이 다 독일과 일본에서 독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다 독일 거고 중국에 들어가는 장비들도 독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플랫폼 기업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균형추가 미국식의 실리콘밸리식의 사업 모델을 가진 테슬라가 들어와서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뼛속까지 제조업이었는데 이게 디지털 전환의 희생양이 돼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독일, 일본 모델과 미국 모델의 팽팽한 균형이 있었는데 한쪽으로 기우는 사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도 닥치고 미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소부장 사태. 일본이 딱 막으니까 반도체 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우리는 여전히 또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조업도 해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미국으로 가야 돼? 스타트업으로 가야 돼? 제조업으로 가야 돼? 이 딜레마가 있다라는 게 다음 강의입니다. 그래서 미국식 모델을 더 잘 따라가는 건 오히려 중국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고. 혁신정책 과제가 보통은 이렇게 전형적인 순서가 R&D 확대, 인재 양성,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진입 규제 완화, 이런 이게 보통의 혁신정책은 순위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저께 얘기하는 것처럼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하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고 하나는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혁신정책에.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여기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리고 이걸 리뷰를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소재, 동력, 생산수단, 교통 이 네 가지가 산업화의 네 가지 핵심 기둥이에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이 네 가지가 다 바뀌거나 중요하게 몇 개가 바뀌거나 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3차에서 바뀐 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혁명을 할 수 있느냐 보니까 이게 컴퓨터화가 이렇게 확산되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것보다는 3차와 4차 구분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하나로 진행되는 한 통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혁명의 모습이 더 잘 드러나죠. 그래서 생산성 측면에서나 기술의 속성, 기술의 내용적 측면에서나 볼 때는 이거는 3차의 가능성이 크다. 3차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 4차가 될지 말지는 가봐야 된다. 고도인이 얘기한 생산성의 혁신이 확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끝내고요. 이어서 이걸 빨리 끝내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받고 갈까요? 바로 그냥 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중간에 스톱하고 질문을 하셔도 돼요. 자, 방금 얘기한 걸 좀 다 자세히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김세식 교수님,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발견한 법칙인데 1993년부터 그 전까지 뭐 8%대 우리나라 성장했는데 성장률이 매 5년마다 1% 뚝뚝 떨어져요. 진보 정권, 보수 정권 상관없이.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성장률 0% 갈 거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성장뿐 아니라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출산율 최저, 자살률 최고, 살 수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470만이라고 하는 숫자에 있습니다. 470만 개가 뭐냐면 전국의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정규직 일자리예요. 여러분들은 470만 명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 일하는 사람의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전제 대졸자 중에서 인서울,
해당한답니다. 인서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숫자가 매년 들어가는 숫자가 저 470만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 나머지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임금 격차가 보세요. 중소기업 정규직이 67%고요. 소기업의 정규직은 60%고 대기업 비정규직은 46%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한 번 비정규직 트랙에 들어가면 평생을 연봉 3천원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그게 20대 80 사이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게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회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 있으니까 누가 결혼하고 애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빡빡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장을 모색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 저출산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산업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장기적인 전공법은 쉽게 얘기해서 470만 원 이걸 천만 원 늘려야 되는 거예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요. 지금 근데 우리가 세계 5위권에 있는 기업들을 가진 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무슨 뭐죠, 화학, 정유, 뭐 조선, 자동차, 뭐 이렇게 글로벌 5위권 기업이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도 더 커야 되고 컨텐츠도 커야 되고 게임도 커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산업들이 글로벌 수익권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위원 분석에 들은 이건 넘어갈게요. 이걸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혁신과 제도의 상관관계 퍼즐들을 한번 보시면 이런 질문이 던질 수 있죠. 왜 실리콘밸리가 유럽에 없을까? 실제로 그걸 다룬 책이 나왔어요. 어저께 소개해드린 스티븐 캐스퍼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은 미국에서만 발달했을까? 노벨상도 많이 받았는데 일본은 왜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가? 한국은 왜 서비스가 수출로 성장하지 못했는가? 근데 한국은 또 제조업 국가라고 하는데 왜 선부장은 아직도 약한가? 이런 것들이 퍼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조직 제도의 상호작용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어저께 얘기했죠. 그래서 제도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결정적인 사례가 이 보고서입니다. 2017년에 나왔는데 글로벌 유니콘 100대 기업 중에 많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아예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한동안은 기승전 규제로 끝났죠. 모든 논의가. 그래서 규제부터 기업들이 아예 정부가 돈 주지 마세요. 규제만 풀어주세요. 이걸 계속 얘기했는데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다양성 틀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요. 독립변수를 제도로 놓고 이런 제도를 가진 국가들은 이런 산업의 혁신에 더 특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시장제도, 교육제도, 금융제도, 기업지배구조, 기업 간 관계 이런 제도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더 잘하는 혁신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 급진적 혁신을 잘하는 나라가 있고 아니죠, 거꾸로. 그럼 점진적 혁신 잘하는 경우가 있고 급진적 혁신 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요 제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약간 의아했던 게 국가의 가장 거시적인 제도적 틀이거든요. 이 제도 틀과 혁신의 특성, 산업적 특화하고 직접 연결하는 틀이기 때문에 이걸 왜 혁신 연구자들이 과학기술 정책들 연구자들이 이걸 안 하지? 굉장히 저는 의아했어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제도적과 혁신을 연결하는 이론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극단 이상 아이디얼 탑을 얘기했습니다. 이 5가지 범주에 대해서 이런 특성을 가진 나라는 CME, 코디네이트 마켓 이코노미라서 이거는 여긴 자유시장 경제인데 여기는 정부건 뭐건 간에 기업들 간의 조정을 이런 이슈들의 조정에 대해서 그냥 시장 경제에 많이 맡기는 거예요. 그냥 레제 프리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시장 경제가 아니라 뭐 조합이든지 정부든지 뭐든지 하는 그 비시장 기제로 조정을 많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는 보면 제조업이 강하고 여기는 소프트웨어, 인터넷, 바이오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서 이거 갖다가 세분화해서 조금 더 뭐 3개, 4개, 5개를 만들기도 하는데 하여간 가장 극단의 그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우리나라는 이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냐가 중요한데 보시면은 두 나라가 산업적 특화가 분명히 갈리죠. 이 특허 분석한 건데 이쪽은 미국은 이쪽이 강하고 독일은 그쪽이 약하고 거꾸로네요. 독일은 이쪽이 강하고 미국은 이렇게 약하고 미국은 여기가 강하고 독일은 여기가 강하고 분명히 갈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죠. 제도적 특성에 따라서 산업적 특성이 이렇게 확 갈린다는 거. 상당히 이거는 혁신 연구들은 굉장히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1997년까지는 이렇게 우리나라 진화해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수출 주도형 대기업 중심, 그다음에 정부 주도 뭐 이렇게 되는데 한계를 제가 뽑아보니까 소부장이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희생됐어요. 중소기업 발전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건 우리 개념 설계 역량이 안 됐고, 제일 핵심적인 게 숙련 축적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의 노동시장 제도라고 하는 게 장인을 길러내는 숙련 지향적인 제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숙련 배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노사관계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노조가 크는 걸 두려워해서 숙련공을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깊은 숙련이 필요한 소부장을 우리가 못한 거죠. 그냥 범용 제품, 조립 완제품 중심으로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결론은 일본에서 독립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스러운 CME스러운 것을 시작했지만, 자세히 보면 CME의 에센스는 다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CME의 어중간한 CME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미연의 추격을 갖게 됐고, 이런 한계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소부장이 저발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97년 이후에는 외환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LME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는 건데, 여기서도 뭐냐면 완전히 미국식으로 가진 않았어요. 정리해고 제도가 들어왔지만 지금도 정규직은 마음대로 해고를 못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냥 아무나 파이어 하면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노동시장 유연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애매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하는 아주 험악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제조업 대신에 신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제도적 특징을 갖게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연의 추격, 이쪽 신산업 분야도 애매하게 LME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이런 한계들이 보였다. 그래서 아직은 ITBT 신산업이 미국만큼 완전히 개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넘어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하이브리드 국가다. 그래서 CME 친화적인 요소도 있고 LME 친화적인 요소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CME 비슷한 제도적 환경에서 출발을 했지만 독일과 일본만큼은 가장 골수 CME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쯤에서 돌아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간을 지나가서 LME 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아직 미국만큼 완전히 LME가 되지도 않은, 그래서 애매한 게 다 섞여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이걸 하이브리드라고 하고, 근데 이건 얼전 의미에서는 당연하죠. 이게 양쪽을 양극단이라고 하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두 극단 사이에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걸 당연한 얘기인데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고,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 하는 것이 이거예요. IT 완제품, 하드웨어 완제품, IT 하드웨어 부품을 잘하고요. 제조업 중에서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 조립 제품과 공정 제품 잘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제약 바이오 BT, 그다음에 이쪽은 소재 부품 장비. 근데 이게 뭐냐면 이쪽은 미국이 잘하는 분야고 이쪽은 독일이 잘하는 분야거든요. 일본이. 이거는 이쪽을 STI 주도형이라고 부르고 이거 DUI 주도형이라고 보면 애매하게 중간쯤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같이 했어요. 그렇지만 DUI가 가장 극단적으로 필요한 것은 못했고 STI가 또 극단적으로 필요한 것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분석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에비던스가 좀 약하긴 한데, 그래서 하여간 두 개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 그래서 각각의 경로를 택할 때 필요한 것이 보강되어야 될 것이 다르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과 벤처 캐피탈이 중요하고 이쪽은 인력 숙련 축적 시스템과 그 중소기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LME와 CME 국가를, 그러니까 제조업과 ITBT 신산업을 동시에 세계적인 1위로 육성한 나라가 아직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제조업에 강한 국가는 ITBT 신산업을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제조적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ITBT 신산업을 잘하는 국가는 제조업을 못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가 이거 두 개 다 할 수 있냐? 아직 역사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다 하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아직 못한다는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냐는 논리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4차 산업혁명 봐서는 LM으로 가야 돼요. 미국으로. 근데 보니까 중국 출격하죠. 이거 뭐죠? 뭐 다시 제조업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CM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딱 끝내려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책임이 없는 연구자라고 할까봐 정답을 딱 썼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LME를 기본으로 가고 CME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디 좀 쉬울까?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가 가장 유망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조업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은 B2C로 가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다라고 봤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 기생충 성공하고 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성공하다 보니까 와 이거 언어 장벽 문제가 아닌가 본데 그래서 이거 가능한가 봐 가지고 이것도 기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소부장이 제가 보기엔 이거는 장기적 숙련치 시스템은 빨리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공고 체계도 망가지고 모든 게 교육 시스템은 다 이것과 반대로 갔기 때문에 이걸로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답을 드리면 이런 것들은 보면 이렇게 요 세 개의 질문은 이렇게 답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R&D 패러독스도 R&D 자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자체가 CME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화 단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본 거죠. 자, 이상으로 대충 빨리 주마간다는 식으로 했는데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질문을 받고 끝내겠습니다. 예. 이 박사님, 저 감사합니다. 사실 전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좀 안 좋게 좀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보면은 아까 제가 우리 채팅에다가 말씀하신 걸 예. 들으면서 이제 혹시나 키워드로 해서 논문이 어떻게 되고 있나 보니까 일단은 두 번째 사진 그림에서는 지금 2016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 제목을 갖고 있는 논문 수가 국내 논문 수가 200편이었다가 네. 이제 2017년도에 10배까지 이제 확 그러네요. 올라서고 네. 뭐 최근 들어서 좀 살짝 떨어졌긴 했지만 2023년에 이제 시작이니까 제쳐 주고서라도 어쨌든 약간씩 조금씩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표명을 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그걸 키워드로 해가지고 제일 머리에 두게 되니까 이제 논문도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여기에는 이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쪽 논문도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느낌보다는 많은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뭐 4차 혁명을 뭐 대통령이 말을 하면 4차 혁명이 제목이든 백그라운드든 어쨌든 타겟팅을 하는 이제 포장지가 되지 않으면은 연구비를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4차 혁명 하면서 아까 각 나라별 독일 뭐 인더스트리 4.0이나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많은 보고서 4차 혁명 관련한 이제 정책 보고서들을 보면 4차 혁명 관련 혹은 연관된 해외 사례나 정책들을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거 뭐 중국의 뭐죠? 중국 제조 뭐 2025인가 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일본도 그렇고 로봇 어쩌저쩌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왜 슈밥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말한 걸 국가의 최상위 레벨의 정책 기조로 채택을 했을까가 전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소식 보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그걸 말을 할지언정 자기들만의 브랜드가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어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국가적인 이렇게 추동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글로벌리하게 검색어를 이렇게 순위를 대충 보면은 이제 인더스트리 4.0이 사실 4차 산업혁명보다 전체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2016년 이후에 전체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최소 5배에서 많게는 한 10배 정도까지는 인용이 훨씬 더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너무 목을 메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요시 여긴다고 하니까 뭐 전 부처, 뭐 전 산하견, 뭐 관, 지자체 다 이게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번 정부 윤 정부에 들어서도 사실은 4차 혁명을 문재인 정부만큼 최상위단에 두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보고서에 보나 봐도 4차 혁명 얘기가 안 나오진 않아요 또. 그러면 저는 이걸 4차 혁명 개인적으로 이제 좀 노이즈 정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책 프레임을 잘못 만들어내게 하는 노이즈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노이즈를 정책 프레임에 지금 많이 인베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아예 쓰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너무 없는 얘기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그렇죠. 유행어 감별사가 됐는데요. 그 뭐죠?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에서도 아 이거 실체는 있지만 새로운 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썼냐면 실제 내용을 보면 기존에 하던 것 그냥 뭐 하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근데 이 체스브로라는 사람이 자기 논문에서 이게 새로운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애틀이 어떤 연구자가 전화해 하셔가지고 그 오픈 이노베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대고 컨설턴트가 내가 가르쳐 줄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산학인 협력하고 기술 이전하고 창업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근데 그때 그분의 표현이 제일 재밌었던 게 그 완전히 자기 거 다 꺼내놓고 막 빨개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과 다른 어떤 걸 하려고 강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안심시켜주면서 그냥 하시던 거 똑같은 거니까 하면 됩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체스브로가 그걸 오픈 인더메이션이라고 하는 좋은 용어를 갖고 와서 기존에 하던 걸 다 묶은 거는 기여가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라는 걸 제가 명확하게 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마 그 논문이 기가 막히게 우수 논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사용하되 새로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그런 개념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그런 정리가 좀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게 썼는데, 그건 별로 안 익혔는지, 하여간 임팩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하여간 지금 그렇지만 이 현상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차라고 하면서도 그냥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4차를 지우고 3차로 바꾸는 것에 얼마나 실익이 있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뭐 그렇게 에너지를 들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이게 3차다, 4차다 논박을 하는 게 좀 중요한데, 별로 학술적으로도 별로 영향가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차가 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쓰거든요. 미국. 그래서 일본은 원래 소사이어티 5.0을 썼다가 내용이 4차하고 똑같기 때문에 4차를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런 패턴은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의 메커니즘, 정치권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명이라고 하죠. 정확한 개념을 갖고 뭐 하려는 그런 시도가 많이 좀 부족하고, 공무원들은 계속 이 표지가리해서 새로운 아젠다인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기획서를 해야 된다는 공무원의 압력이 커서 새로운 키워드에 대한 그 갈증, 니즈가 엄청나게 크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공무원들이.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나라 학자든지 해외 학자든지 누가 새로운 걸 던지면 지금 벌써 딥테크 확산되는 거 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확산되나? 딥테크 하니까 그럼 뭐 딥사이언스 있어요? 또 물어보고. 근데 그 맥락을 보면 딥사이언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 새로운 걸 막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새로운 업무 보고 새로운 기획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필요, 여기에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정치인들은 그냥 더뭐 니즈가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양심 있는 연구자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건 4차가 아닌데, 그렇다고 매년 싸우기도 어렵고, 이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 아닌데 맨날 토달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려운데 이게 있는데, 그래도 4차가 그래도 이제 실체도 없는데 이걸 만든 거냐, 그거면 조금 문제가 더 심하다 생각하죠. 근데 이건 오픈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4차 혁명도 그렇고 실체는 있어요. 현상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럽시다. 뭐 4차 하고 합시다라고 할 수는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타협을 했고요. 우리 한 목사님께서 한번 싸워보시면 안 이게 4차가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신 걸 이제 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시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여기서 끝낼까요? 끝내고 혹시 뒤늦게라도 질문 생기시면 이메일 주시고 내일 아침에 11시 반에 다시 한번 미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된 부분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이게 수준이 좀 달라져서 억지로 빨리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오후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